영수아, 널 잃고 싶지 않아. 사랑은 국경이 없어.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그날 나는 깨닫았어. 사랑은 진정 국경이 없다는 것을. 1966년 3월 김포공항이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죠. 제 손에는 처음 만든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사진 속 제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죠. 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계셨어요. 영수가, 아버지가 무능해서 이런 먼 길을 보내는구나.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시던 분이셨는데요. 저는 차마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셨어요. 펼쳐보니 고춧가루랑 된장이 들어있었죠. 영수가, 이것만 있으면 밥은 먹고 산다. 낯선 땅에서 병들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계신지를요. 20살짜리 딸을 지구 반대편으로 보내야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요. 동생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누나, 가지마. 제발 가지마. 누나가 돈 벌어서 너희 학교 보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동생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근데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쓰다듬지도 못했죠. 출국 게이트 앞에 섰을 때예요. 저 말고도 수십 명의 젊은 간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였죠. 어떤 친구는 울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활주로에 서 있는 비행기를 봤어요. 거대한 쇳덩이 괴물 같았죠.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거였어요. 저한테 그 비행기는 희망의 입구이자 기약 없는 이별의 문이었어요.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잖아요. 소련 영토를 가로지르는 직항로는 꿈도 못 꿨어요. 우리는 일본을 거쳐서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택해야 했죠.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꼬박 20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했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좌석은 좁았고 딱딱했죠. 옆자리에 명자가 앉았어요. 명자도 저처럼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이륙하기 전에 창밖을 봤어요. 송별 나온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서 계셨어요. 평생 곧게 서 계시던 분이 무너진 것 같았죠.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우리 가족 다시 웃게 해드릴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두려움보다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각오가 더 컸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명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수가, 비행기가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거니? 속이 뒤집혀서 못 견디겠다. 명자야, 봉투 꺼내. 참지 말고 그냥 뱉어내. 비행기 멀미가 배 멀미보다 무섭다더니 정말이네. 프로펠러 소음이 귀를 찢는 것 같았어요. 좁은 좌석에 갇힌 채 몇 시간을 날았을까요? 창밖은 온통 시커먼 바다뿐이었어요. 갑자기 기체가 툭 떨어졌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누가 구토를 했어요. 냄새가 지독했지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죠. 다들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이러다 하늘에서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앵커리지 공항에 잠시 내렸을 때 기억나요. 기름을 채우는 동안 창밖을 봤는데요.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게 마치 우리의 막막한 미래 같았죠. 다시 비행기에 올랐어요. 남은 시간이 또 15시간이었죠. 다리가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갔어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요. 명자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정말 독일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명자야, 우리 가족들 생각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저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죠. 누군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20시간의 사투 끝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발을 내디뎠어요. 제 다리는 이미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죠.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인데도 독일은 추웠죠. 우리 마음처럼. 저는 떨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여기서 살아남아야 해. 독일의 겨울은 한국보다 더 음산했어요. 병원에서 배정해준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가 밤 10시쯤이었죠. 건물은 회색빛 콘크리트였어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죠. 3층 복도를 걸어가는데 신발 소리가 쩡쩡 울렸어요. 한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방문을 열었어요. 정갈하지만 차가운 침대가 2개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아랫목 같은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죠. 명자가 방바닥에 손을 댔어요. 영수가 방바닥이 왜 이렇게 차가워? 불 때는 구멍이 아예 없나 봐. 벽에 붙은 철제 라디에이터를 봤어요. 손을 대봤는데 미지근할 뿐이었죠. 명자야, 이게 하이중이라는 건데 우리 온돌처럼 뜨끈하지가 않네. 손만 겨우 녹일 정도야. 세상에,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자? 발 시려서 잠이 나오겠어? 저녁도 못 먹고 왔는데 배가 고팠어요. 관리인이 빵이랑 우유를 줬죠.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퍽퍽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우유를 마셨어요. 비린내가 났어요. 고향에서 먹던 따뜻한 밥이 그리웠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랑 김치가 미치도록 먹고 싶었어요. 명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나 집에 가고 싶어. 여기 너무 춥고 무서워. 명자야. 저도 울컥했어요. 근데 참았죠. 저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니까 독일 특유의 습한 추위가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담요를 뒤집어 써도 추웠어요.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옆방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울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좁은 복도가 울음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보자기를 꺼냈어요. 펼쳐보니 고춧가루랑 된장이었죠. 냄새를 맡았어요. 고향 냄새가 났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어요. 근데 집에 갈 수는 없었죠. 가족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6시에 일어나야 했죠. 눈을 떴는데 방이 너무 추웠어요. 씻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물이 미지근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데워준 따뜻한 물로 씻었는데요. 식당에 갔어요. 아침 식사는 빵이랑 버터, 치즈, 우유였죠. 빵을 먹는데 목이 메였어요. 버터는 느끼했고 치즈는 냄새가 이상했어요. 명자가 속삭였어요. 영수가, 나 이거 못 먹겠어. 토할 것 같아. 명자야, 그래도 먹어야 해. 안 먹으면 일 못해. 억지로 삼켰어요. 뱃속이 거북했지만 참았죠. 많은 동료들이 배탈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물이 바뀌고 음식이 특히 우유가 말썽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점심때도 똑같았어요. 감자랑 소시지가 나왔는데요. 감자는 퍽퍽했고 소시지는 짰어요. 매콤한 맛이 그리웠죠. 저녁에는 또 빵이 나왔어요. 버터 바른 빵이랑 우유였죠. 입맛이 없었어요. 먹는 게 고역이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입맛을 완전히 잃었어요. 아무것도 먹기 싫었죠. 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수가, 우리 김치 좀 담가 먹자. 이러다 죽겠어. 그래, 명자야. 주말에 시내 나가서 재료 좀 사오자. 그날 밤 저는 식어가는 물통을 품에 꼭 안은 채 억지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가 장작을 떼주시던 그 따스한 방이 미치도록 그리웠죠. 독일에서의 첫 주일이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선진국을 본 게 아니었어요. 온돌없는 추위와 낯선 음식과 싸우면서 가족을 위해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먼저 깨달았죠. 첫 출근 날이었어요.
오전 6시 병동에 들어섰을 때 긴장감이 확 느껴졌죠. 하얀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수간호사 그레타가 저를 불렀어요.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죠. 영숙, 지금부터 당신이 담당할 병실을 알려드리겠어요. 잘 들으세요. 독일어가 빠르게 쏟아졌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들었지만 절반도 못 알아들었죠. 병실 번호만 겨우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알겠다고 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204호 병실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죠. 뭔가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독일어가 더 빨라졌죠. 저는 당황해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영숙,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환자가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허둥지둥 물을 따라드렸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쏟아질 뻔했죠. 점심시간이었어요. 환자들 식사를 나르는 일이었는데요. 수간호사가 지시를 내렸어요. 영숙 301호 환자는 저염식, 302호는 유동식, 303호는 일반식이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근데 301호인지 302호인지 헷갈렸어요. 저염식이 뭔지도 정확히 몰랐죠. 식판을 들고 301호에 들어갔어요. 근데 틀린 음식이었어요. 환자가 소리쳤죠. 이게 뭐예요? 내가 저염식을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수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죠. 영숙,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식사를 가져오세요. 환자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환자들이 저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봤죠. 동양인 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수간호사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영숙, 지금 당장 204호 환자에게 가서 혈압을 재고 차트를 가져오세요. 빨리요. 저는 혈압을 잰다는 건 알아들었어요. 근데 차트가 뭔지 몰랐죠. 수간호사님, 차트가 뭐예요? 제발, 영숙. 시간이 없어요. 환자 침대 옆에 걸린 서류판이에요. 황급히 달려갔어요. 혈압을 쟀는데 기계 사용법이 한국이랑 달랐죠. 헤매다가 겨우 측정했어요. 퇴근 시간이 6시였는데요. 6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12시간을 일한 거죠.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명자도 저처럼 지쳐 있었죠. 영수가, 나 오늘 수간호사한테 3번이나 혼났어. 독일어를 못 알아들어서. 나도 마찬가지야, 명자야. 저녁을 먹고 나서 책상에 앉았어요. 독일어 사전을 펼쳤죠. 오늘 못 알아들었던 단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염식 SALGARM, 차트 PATIENTENKEART, 유동식 FLSSIG, NAHRUNG. 단어를 공책에 적으면서 외웠어요. 눈이 감겼지만 억지로 눈을 떴죠. 명자가 말했어요. 영수가, 우리 그만 자자. 너무 피곤해. 안 돼, 명자야. 내일 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조금만 더 하자.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죠. 눈이 충혈됐어요. 입안이 헐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허벅지를 꼬집었어요. 아파야 잠이 안 왔거든요. 단어를 계속 외웠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잤어요. 4시간 후면 또 일어나야 했죠.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수간호사의 빠른 독일어, 환자들의 불만, 제 서툰 대응. 악순환이었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간호사가 저를 불렀어요. 영숙, 당신 독일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러면 안 돼요. 환자들이 불안해해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만으로는 안 돼요. 현장에서 빨리 배워야 해요. 수간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그날 밤 저는 또 책상 앞에 앉았어요.
독일어 단어를 외우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었죠. 가족들이 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독일 병원의 복도는 길고 서늘했죠. 새벽 6시 저는 병동 수뇌를 돌고 있었어요. 305호 병실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급히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숨을 거두고 계셨죠. 의사가 왔고 사망을 선고했어요. 수간호사 그레타가 저를 불렀어요. 영숙, 헬가랑 같이 시신을 정리하세요. 네. 독일 간호사 헬가가 옆에 왔어요. 키가 크고 금발이었죠.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헬가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신을 닦는데 물을 대충 적셔서 쓱쓱 닦았죠. 효율적이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영숙, 이제 당신 차례예요. 저 침대 환자 부탁해요. 헬가가 나갔어요. 저는 옆 침대로 갔죠.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셨어요.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먼저 물을 데웠어요. 따뜻한 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건을 적셔서 할아버지 얼굴부터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이마를 닦고 눈가를 닦고 코를 닦았어요. 마치 살아계신 분처럼 정성껏 닦았죠. 몸을 닦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팔 하나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천천히 닦았어요. 등을 닦을 때는 몸을 돌려야 했는데요. 덩치가 큰 독일 할아버지라 힘들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옮겨드릴게요. 혼자 말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어요. 등을 깨끗이 닦았죠. 다리를 닦을 때였어요. 발등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오래된 때인 것 같았죠. 저는 물을 새로 데워서 발등을 여러 번 닦았어요. 발가락 사이사이도 닦았어요. 발톱도 깨끗이 닦아드렸죠. 마지막으로 머리카락을 빗겨드렸어요. 헝클어진 머리를 가지런히 빗으면서 생각했어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할아버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숙,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헬가였어요. 30분이 지났다고 했죠. 죄송해요, 헬가. 거의 다 끝났어요. 헬가가 가까이 왔어요. 제가 정리한 시신을 봤죠. 영숙,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헬가, 한국에서는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깨끗하게 해드리는 게 남은 사람의 예의거든요. 헬가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며칠 후였어요. 또 시신을 정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셨죠. 저는 똑같이 했어요. 따뜻한 물로 정성껏 몸을 닦았어요. 할머니 얼굴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성껏 보살핌을 받으셨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향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 머리를 빗겨드리는데 헬가가 들어왔어요. 저를 지켜보더니 옆에 섰죠. 영숙, 내가 도와줄게요. 네. 헬가,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헬가가 할머니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저는 등을 닦았죠. 둘이서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헬가가 말했어요. 영숙, 당신이 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일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영숙, 당신이 시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느껴졌어요. 이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다는 게요. 헬가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저는 헬가 손을 잡았죠. 헬가, 고마워요. 그 후로 헬가는 저랑 같이 일할 때마다 천천히 정성껏 환자를 돌봤어요. 다른 독일 간호사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80대 남자 환자셨는데요. 평소에 저한테 친절하셨던 분이었어요. 시신을 정리하는데 헬가가 옆에서 말했어요. 영숙, 이분 평소에 당신을 좋아하셨어요. 당신이 정리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더욱 정성껏 시신을 정리했어요. 따뜻한 물로 깨끗이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렸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헬가도 옆에서 손을 모았어요. 하얀 복도에 흐르던 차가운 침묵은 우리가 쏟아낸 온기로 인해 조금씩 인간적인 따스함을 머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째 똑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아침은 빵, 점심은 감자와 소시지, 저녁은 또 빵. 입맛이 완전히 없어졌죠. 명자가 식판을 밀어냈어요. 영수가 나 못 먹겠어. 이거 먹으면 토할 것 같아. 명자야, 그래도 먹어야 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감자를 씹는데 입안이 퍽퍽했어요. 매일 밤 꿈에 한국 음식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 꿈에서 깨면 입에 침이 고였죠. 영수가 우리 김치 좀 담가 먹자. 진짜 이러다 죽겠어. 그래, 명자야. 이번 주말에 시내 나가서 재료 좀 사오자. 토요일 오후였어요. 명자랑 저는 시내로 나갔죠. 독일 슈퍼마켓에 갔는데 한국 재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영수가 배추가 없어. 김치를 어떻게 담가? 명자야, 중국 식료품점이 있다고 들었어.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거야.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1시간을 걸어서 겨우 찾았죠. 작은 가게였는데 중국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낯선 냄새가 났어요. 근데 어딘가 친근했죠. 동양 음식 냄새였으니까요. 배추를 찾았는데 한국 배추랑 달랐어요. 좀 더 길쭉했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명자야, 이것도 배추야. 이걸로 담가보자. 생강도 샀고요. 마늘도 샀어요. 고춧가루는 어머니가 싸주신 게 있었죠.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요. 거기 서 있는 사람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한국 분들이세요?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했죠. 네, 저희 파독 간호사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파독 광부예요.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독일 와서 처음 만난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아저씨, 여기 한국 사람 많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광부들이랑 간호사들. 다들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저씨가 김치를 한 포기 꺼내주셨어요. 이거 제가 담근 김치예요. 맛은 별로지만 그래도 고향 맛이 날 거예요. 그냥 드릴게 맛이라도 보세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강 챙기세요. 아저씨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명자도 울컥했죠. 가게를 나오는데 명자가 울었어요. 영수가 아저씨 목소리 들으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나. 나도 그래, 명자야. 기숙사로 돌아와서 김치를 담갔어요.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였죠. 양념을 만드는데 고춧가루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영수가 이 냄새. 집 냄새다. 응, 명자야. 양념을 배추에 버무렸어요. 손에 양념이 묻으면서 매콤한 냄새가 더 강해졌죠. 김치를 통에 담았어요. 냄새가 복도까지 셀까봐 문틈을 신문지로 막았어요. 수간호사한테 들키면 난리나. 응, 영수가. 여기 고춧가루. 엄마가 짐가방 깊숙이 넣어준 거야. 보니까 또 눈물 나네. 밤 10시쯤이었어요. 김치를 한 입 먹었죠. 맛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고향 맛이었어요. 영수가, 근데 왜 이렇게 슬프냐?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엄마 보러 가야지. 응, 명자야. 꼭 살아서 돌아가자.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죠. 누구세요? 관리인입니다. 이 냄새가 뭡니까? 큰일 났어요. 관리인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죠. 문을 열었더니 관리인이 코를 막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악취가 복도까지 나요. 죄송합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었어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냄새 나는 음식 만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죄송합니다. 관리인이 가고 나서 명자랑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영수가, 우리 어떡해. 김치도 못 먹는 거야.
모르겠어, 명자야.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김치를 몰래 먹었어요. 소리 안 나게 조심조심 씹었죠. 매콤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지만 우리한테는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창밖에는 낯선 독일의 달이 떠 있었지만요. 제 마음속에는 고향집 마당의 달빛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죠. 처음 그녀를 본 건 3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공장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왔을 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 체구의 동양인 간호사 영숙이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겁먹은 새 같았다. 서툰 독일어로 인사하는 모습, 떨리는 손으로 체온계를 건네는 모습,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영숙. 단어를 하나하나 끊어서 말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다. 고개를 숙이고 일을 시작했다. 며칠을 지켜봤다. 영숙은 다른 독일 간호사들과 달랐다. 효율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느렸다. 하지만 정성이 남달랐다. 베개를 고쳐줄 때도 물을 따라줄 때도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마치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영숙이 내 침대 시트를 갈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정성껏 구석구석 펴고 있었다. 영숙, 힘들면 다른 사람 부르세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작은 몸으로 큰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잠깐 내가 도와줄게요. 안 돼요. 환자는 움직이면 안 돼요. 괜찮아요. 다리만 다쳤어요. 팔은 멀쩡해요. 둘이서 시트를 갈았다. 영숙이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한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가 병실에 올 때마다 독일어를 가르쳐줬다. 영숙 고마워요는 독일어로 DANK이에요. 단케. 그리고 예쁘다는 SCHN이에요. 쇤. 당신은 매우 예쁘다는 두 BIST세요. SCHN이에요. 영숙이 얼굴을 붉혔다. 그 모습이 또 예뻤다. 퇴원하는 날이었다. 영숙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한스, 건강하세요. 영숙,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요. 당신과요. 영숙이 당황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다. 독일의 봄이 왔어요. 한스를 퇴원 후 처음 만난 건 병원 근처 카페였죠. 영숙, 여기 앉아요. 한스가 자리를 권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앉았죠. 뭐 드시겠어요? 커피. 주세요. 한스가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커피가 나왔죠. 영숙,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한국은 산이 많아요. 그리고 가을에 산이 빨개요. 서툰 독일어로 말했어요. 한스는 웃으며 들어줬죠. 언젠가 당신과 함께 그곳의 붉은 산을 보고 싶네요. 한스, 저는 돈을 벌러 온 간호원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죠. 한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에는 거리가 없어요.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한스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한스는 제 독일어 선생님이 됐죠. 병원 끝나고 카페에서 만나 독일어를 배웠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에서 편지가 왔죠. 동생 학비가 모자란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편지를 읽다가 울었어요. 한스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들도 기뻐할 거예요. 한스, 저는 가족을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영숙, 당신의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한스의 눈이 진지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저는 월급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냈죠. 제 생활비는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한스가 물었어요. 영숙, 왜 이렇게 적게 쓰고 살아요? 가족한테 보내야 해요. 하지만 당신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괜찮아요, 한스. 한스가 화를 냈어요. 이건 불합리해요. 당신이 너무 많이 희생하고 있어요. 저는 한스한테 상처받았어요. 제 헌신을 이해 못한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닫았어요. 한스, 당신은 몰라요. 한국에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영숙, 이제 그만 만나요. 며칠 동안 한스를 못 만났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어요.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보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한스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한스, 왜 이렇게? 영숙, 미안해요.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한스가 책 한 권을 꺼냈어요. 한국 역사책이었죠. 도서관에서 한국에 대한 책을 다 읽었어요. 유교 문화, 가족 중심 사회, 효의 개념.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한스, 당신의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영숙. 한스 눈에 눈물이 어렸어요. 한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한스가 저축 통장을 꺼냈어요. 당신이 한국으로 보내는 돈만큼 내가 여기서 당신의 생활을 도울게요.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한스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었어요. 가족에 대한 부채감과 개인의 행복 사이의 갈등이 한스의 손길 아래 녹아내렸죠.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갔어요. 한스는 제 든든한 독일어 선생님이 됐어요. 매일 저녁 카페에서 만나 공부했죠. 영숙, 오늘은 의학 용어를 배워볼까요? 네, 한스. 한스가 준비해온 카드를 꺼냈어요. 독일어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죠. BLUTDRUCK는 혈압이에요. 블루트룩. 피버는 열이에요. 피버. 한스는 인내심 있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발음을 틀려도 웃으면서 고쳐줬죠. 영숙, 독일어가 많이 늘었어요. 자랑스러워요. 한스의 칭찬에 힘이 났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한스가 돌담길을 걷자고 했죠. 영숙, 한국 이야기 들려줘요. 뭐가 듣고 싶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요. 저는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줬어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한스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재밌네요, 영숙. 나도 독일 동화 들려줄게요. 한스가 그림 형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헨젤과 그레텔, 백설공주.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 한스가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보고 싶대요. 한스, 저 긴장돼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좋은 분이에요. 한스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죠. 어서 오세요, 영숙. 한스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친절하셨어요.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자 요리였지만 맛있었죠. 식사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숙, 한스가 당신을 만나고 많이 변했어요. 더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 당신을 만난 건 큰 행운이에요. 어머니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죠. 한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숙,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네, 한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한스랑 한스 어머니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낯선 땅에서 시작된 설렘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1년 반이 지났어요. 계약 종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 수석 외과 의사 슈미트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영숙,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박사님. 박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긴장됐죠. 영숙, 당신은 정말 특별한 간호사예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당신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읽는 눈이 있어요. 의학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직관이 뛰어나요. 박사님이 의자에 기댔어요. 독일에서 더 공부해서 전문 간호사가 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당신 같은 인재를 한국으로 보내기엔 아까워요. 여기 남아서 공부하세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문 간호사.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이방인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전문직 여성이 되는 거였죠. 박사님, 생각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한스를 만났어요. 한스, 박사님이 저보고 독일에 남아서 공부하래요. 정말요? 영숙 축하해요. 한스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한테 가야 해요. 영숙, 당신은 더 크게 성장할 사람이에요. 당신의 꿈은 이제 나의 꿈이기도 해요. 한스, 내가 당신의 모든 생활을 책임질게요. 공부에만 집중해요. 한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에 편지를 썼어요. 독일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한스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2주 후, 아버지의 답장이 왔어요. 영수가, 아버지는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처음엔 놀랐다. 독일 사람과 결혼하다니. 하지만 내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영수가, 이제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내가 행복한 곳에 머물러라. 아버지가 허락한다.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거든요. 한스한테 전화했어요. 한스,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정말요, 영수? 네.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한스가 울컥했어요. 영숙,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한스. 재계약 서류에 사인했어요. 그리고 전문 간호사 과정에 등록했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에서 벗어나 제 꿈을 위해 사는 거였죠. 1968년 봄이었어요. 저와 한스의 결혼식 날이었죠. 예식장에는 태극기와 독일 국기가 나란히 개양돼 있었어요. 저는 처음 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한스, 저 국기들. 영숙,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나는 독일 사람이에요. 두 나라가 함께 축복하는 거예요. 한스 친구들, 병원 동료들, 파독 간호사 친구들이 다 왔어요. 명자도 왔죠. 영수가 진짜 예쁘다. 행복해 보여. 명자야, 고마워. 아쉬운 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여권 문제랑 비용 문제로 오실 수가 없었죠. 예식이 시작됐어요. 한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입장했어요. 영숙, 우리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아버지.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어요. 모두가 일어섰죠. 제가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한스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어렸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은 국경을 넘어 만났습니다. 사랑은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아름다운 결합입니다. 서약을 했어요. 나 한스는 영숙을 아내로 맞이하며, 나 영숙은 한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반지를 교환했어요. 한스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속삭였어요. 영숙,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요, 한스. 피로연이 열렸어요. 한국 음식이랑 독일 음식이 함께 준비돼 있었죠. 슈미트 박사가 축사를 했어요. 영숙은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이제 루이제라는 독일 이름도 갖게 됐지만 한국의 정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박수쳤어요. 결혼 후 저는 전문 간호사 과정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스는 약속대로 제 생활을 책임졌죠. 2년 후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수석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죠. 발표날 한스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루이제, 축하해요. 내 아내가 최고예요. 한스, 고마워요. 딸 하나가 태어났어요. 한국 이름 하나, 독일 이름 하나로 지었죠. 1976년 독일 생활 10년 만에 부모님을 초청했어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부모님이 나오시는 걸 보는 순간 달려갔죠. 아버지, 어머니,
영수가. 아버지가 저를 꼭 껴안으셨어요. 10년 만의 포옹이었죠. 장하다, 내 딸. 내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아버지. 한스 가족이 우리 집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한스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셨죠. 양가 부모님이 마주 앉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미소로 대화했죠. 한스가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영숙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한스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그날 밤 부모님과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아버지 마음이 편하구나.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다. 내 노력이다.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며칠 후 병원에 부모님을 모셨어요. 슈미트 박사가 인사했죠. 루이제 수석 간호사님의 부모님이시군요. 따님은 우리 병원 최고의 간호사입니다. 통역을 해드리자 어머니가 우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저는 더 이상 경계 위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루이제로 불리며 독일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2025년 가을이에요. 백발이 된 저는 SN의 파독 간호사 기념관 앞에 서 있어요. 독일은 평화롭죠. 근데 제 기억 속에는 1966년의 차가운 바람이 생생해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우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의 제 모습도 보였어요. 할머니, 저 사진 속 사람이 할머니예요? 손녀 하나가 물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저 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서 행복했단다.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죠. 명자의 사진도 있었어요. 명자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독일에서 평생을 살다가 갔죠. 영수가, 우리 진짜 잘 살았다. 후회 없어. 명자가 임종 전에 한 말이었어요. 기념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약 1만 명의 한국 간호사가 독일로 왔다. 그들이 보낸 외화는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 뒤에는 이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제가 보냈던 외화가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니 자랑스러웠어요. 역사는 용감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거죠. 고맙구나, 아가씨. 창밖을 봤어요. 라인강이 흐르고 있었죠. 평생을 이 강 옆에서 살았어요. 한스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한스. 한스, 당신도 보고 있나요? 우리가 일궈낸 이 세상을. 속삭였어요. 북극 항로를 날아온 어린 소녀들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어요. 우리의 땀과 눈물은 두 나라를 잇는 단단한 다리가 됐죠. 손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래, 강아지. 그때는 무서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기를 냈단다. 저는 지그시 눈을 감았어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은 이제 가슴을 지키는 훈장이 됐어요. 길고 험난했지만 찬란했던 여정이었죠. 그 여정에 저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창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독 파견 간호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견인차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제게 큰 힘이 된답니다. 혹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